여러분, 혹시 복수라는 게 정말 달콤할까요? 저는 48살이 되어서야 그 답을 알게 됐어요. 저는 평범한 하숙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그냥 흔한 중년 여성이죠.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서 한 남자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을 봤어요. 교육재단 설립자라는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전 남편이었거든요. 저와 제 아들 지훈이를 지옥 같은 나날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완벽한 복수를 해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선희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가 있거든요. 2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제 몸에 남아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하숙생들 아침밥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뜨거운 국이 끓어오르면서 국자가 냄비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댕그랑 하는 그 소리에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그릇 깨지는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해요. 그때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집기를 던지고 소리를 지르던 기억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의사들은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던데 저는 그냥 제 일부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28년 전 그 추운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아들 지훈이와 함께 살 때였죠. 지훈은 당시 5살이었어요. 작고 여린 아이가 엄마인 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술에 취해서 돌아왔어요. 문을 발로 차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에 지훈이가 벌벌 떨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했거든요. 그 사람은 제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을 보고는 화를 냈어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였죠. 그때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받는 돈이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당신이 술값으로 다 써버리는데 지훈이 우유값도 없다고 하자 그 사람 눈이 돌변했어요. 주먹이 날아왔죠. 뺨이 얼얼했지만 더 무서운 건 지우였어요. 아이가 엄마를 보호하려고 앞에 나서는 거예요. 5살짜리가 아빠 앞을 막아서면서 엄마를 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니 제가 너무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지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작은 손으로 제 볼을 어루만지면서 커서 엄마 같은 사람 지키는 사람이 될 거라고,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5살짜리가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겠다고, 지훈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 후로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죠. 지훈이와 단둘이 살면서도 학원비를 마련해서 아이를 공부시켰어요. 그 사람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뭘 하며 사는지 전혀 모르게 됐어요.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죠. 세월이 흘러 지금 지훈이는 27이 됐어요. 현재 제 꿈이었던 법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말 대견한 아들이에요. 어린 시절의 악몽을 딛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게 고마울 따름이죠. 지훈이는 정말 제 자랑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인 저를 잘 챙겨주거든요. 제가 하숙집 일로 힘들어할 때면 설거지도 도와주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면서도 제 걱정을 해줘요.
어제 저녁에도 지훈이가 책상에 앉아 두꺼운 법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그런데 문득 지훈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끝날 거라고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시험이 끝날 거라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지훈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자 지훈이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공부 끝나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지훈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런 날이 종종 있거든요.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올 때면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 사람의 목소리, 주먹질하던 모습, 지훈이가 울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죠. 그런 밤에는 거실로 나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곤 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거실에 나왔는데 지훈이 방에 아직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국을 끓이다가 또 그릇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부엌으로 와서 제 어깨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엄마, 괜찮으시죠라고 물어보는 지훈이의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이런 아들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이 바로 우리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오미라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들어오면서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를 이해하시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지훈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왜 지훈이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아셔야 하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미라 씨는 50이 넘은 분인데 정말 입담이 좋으시더라고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짐을 들고 오시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재치가 있었습니다. 하숙집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인상적인 분은 처음이었어요. 오미라 씨가 짐을 정리하시는 걸 도와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관찰력이 뛰어나시더라고요. 제가 별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제 상황을 금세 파악하시는 것 같았어요. 싱글맘으로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는지 신기했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오미라 씨가 저에게 신기한 걸 보여주셨어요. 연회장에서 하는 행사 초대권이었거든요. 푸른 꿈 아동 보육센터 후원 만찬 20주년 기념 행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번쩍번쩍한 초대장을 보니까 정말 큰 행사인 것 같았어요. 오미라 씨가 저에게 함께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언니, 이런 연회장 행사 가보고 싶지 않냐면서 샴페인도 나오고 음식도 맛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런 자리가 어색했어요. 하숙집 운영하는 아줌마가 그런 화려한 곳에 가는 게 어울릴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가요? 제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오미라 씨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언니도 가끔은 이런 구경 해봐야죠. 맨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미라 씨 표정을 보니까 뭔가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뭘 입고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평생 그런 고급스러운 곳에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지훈이가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오미라 씨와 제가 초대장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뭔 초대장이냐고 물어보길래 연회장에서 하는 자선 행사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지훈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가끔은 이런 것도 좋잖아요. 같이 나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 지훈이는 제가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조용한 환경을 원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의아했어요. 지훈이가 초대장을 자세히 보더니 뭔가 생각에 잠기는 표정이었어요. 푸른 꿈 아동 보육센터 후원 만찬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행사에 가보는 것도 경험이 될 거라고 엄마가 너무 집에만 있는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자리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오미라 씨와 지훈이가 함께 권하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특히 지훈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신기했죠. 평소 같으면 엄마가 어디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있는 걸 좋아했거든요. 결국 가기로 했어요. 오미라 씨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옷도 같이 골라주겠다면서 쇼핑까지 제안하셨어요. 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는데 오미라 씨가 워낙 적극적이시더라고요. 며칠 후 행사 날이 다가오면서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평생 그런 고급 연회장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훈이는 오히려 저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단순한 나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연회장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뿐이라고 말이죠. 오미라 씨도 그냥 새로운 세입자분이 친절하게 같이 나들이 가자고 하시는 거라고 여겼고요. 행사 당일 아침 오미라 씨가 일찍 와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화장도 해주시고 옷도 골라주시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평소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행사에 참석할 만한 모습이 되었더라고요. 지훈이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왔어요.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는데 뭔가 결의에 찬 표정이었어요. 엄마, 오늘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도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처음 가보는 곳에 대한 긴장감이라고만 생각했죠. 연회장에 도착해서 로비를 보는 순간 정말 압도당했어요. 이렇게 화려한 곳이 있다니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 같았거든요. 오미라 씨는 익숙하다는 듯이 앞장서서 걸어가시고 지훈이랑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다른 참석자들을 보니까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더라고요. 저도 오미라 씨가 골라주신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기분이었어요. 행사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곳곳에 꽃 장식이 화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나눠주고 있었고 한쪽에는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런 곳에 제가 와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오미라 씨가 자연스럽게 안내해 주시고 지훈이도 편안해 보이니까 점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설레더라고요.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정말 압도됐어요. 높은 천장에 걸린 샹들리에가 수정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꽃 장식들이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세상에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웨이터들이 은쟁반에 샴페인을 올려서 돌아다니고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온갖 고급 음식들이 뷔페식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참석자들은 모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는데 대화 소리만 들어봐도 사회 유명 인사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샴페인 한 잔을 받아들고 지우와 오미라 씨 곁에 서 있었어요. 여전히 어색한 기분이었지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지훈이는 차분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구경하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무대 쪽에서 마이크 소리가 들렸어요. 사회자가 나와서 행사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푸른 꿈 아동 보육센터 후원 만찬 20주년 기념행사라고 하면서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교육재단 설립자분이 나오신다고 소개했어요.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면서 무대 위로 한 남성이 올라왔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 정말 근사해 보였어요. 그 사람이 마이크 앞에 서서 인사를 시작했어요. 목소리도 듬직하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대 옆쪽에서 아이들이 올라왔어요. 보육원 아이들인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아이들과 사진을 찍는 장면이 연출됐어요. 아이들이 제일 소중해요라고 말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자애로워 보였어요. 참석자들도 모두 감동받은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박수를 치면서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 촬영이 끝나고 아이들이 무대에서 내려간 후 그 사람의 표정이 순간 바뀌는 걸 봤어요.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옆에 있던 직원에게 뭐라고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야,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 봐도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이크 앞에 서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연설을 계속했어요. 이중적인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워낙 멀리서 보는 거라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무대가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소리며 체형이 작고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대 위에서 그 사람이 계속 연설하고 있었는데 점점 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거든요. 그 목소리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순간 샴페인 잔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호흡도 할 수 없었어요. 20년 넘게 잊고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서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훈이가 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엄마 괜찮으시냐고, 어디 아프시냐고 물어봤어요. 당황한 목소리로 제 팔을 붙잡으면서 부축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저 사람이라고 중얼거렸는데 지훈이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지훈이를 봤어요. 지훈이도 무대 위를 바라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설마 아빠예요? 라고 지훈이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지훈이도 알아본 거였어요. 비록 어릴 때 헤어졌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 저 사람이 내 아버지야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계속 떨렸어요. 20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이 아동 교육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말이 거짓으로 들렸어요. 저와 지훈이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자선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미라 씨가 제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무대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지유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훈이도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무대 위에 그 사람은 여전히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게 가면 같아 보였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아는 건 저와 지훈이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이렇게 큰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행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무대에서 내려와 VIP석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본 그 모습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지우는 제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가끔씩 무대 쪽을 바라보면서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한정숙 아주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시장에서 상인회장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 동네에서 오랫동안 지내신 분이에요. 제 사정을 잘 아시는 몇 안 되는 분 중 한 분이죠. 정숙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선이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라고 물어보시면서 제 얼굴을 유심히 보셨어요. 아마 제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오미라 씨 초대로 왔다고 간단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아주머니는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눈치채셨어요. 그런데 정숙 아주머니가 제 시선을 따라 VIP석 쪽을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저게 바로 그놈이야? 라고 하시면서 무대에서 내려온 그 사람을 가리키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정숙 아주머니가 제게 가까이 와서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언니, 저 인간 내 돈도 빼돌렸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인회장이라고 우습게 본 거지 증거도 다 모아뒀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정숙 아주머니도 그 사람한테 당하셨다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까 몇 년 전에 상인의 발전 기금이라고 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서 상당 부분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푸른 꿈 아동 보육센터 후원 만찬 이름으로 기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부금의 절반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정숙 아주머니가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 모든 걸 기록해 두셨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말이 안 맞더라는 거였죠. 그래서 몇 년 동안 혼자서 조사를 해오셨다고 해요. 장부도 다시 뽑아보고 관련 서류들도 모아두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워낙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인사라서 함부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정숙 아주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저희한테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겉으로는 자선가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 오미라 씨가 저희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고 물어보셨는데 정숙 아주머니가 오미라 씨에게도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말이죠. 오미라 씨가 듣고 나서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기철아, 지금 어디 있어라고 하시면서 급하게 통화를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남자분이 저희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40 중반 정도 되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오미라 씨가 소개해 주시길 김기철 기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김기철 기자님이 오미라 씨와 인사를 나누시더니 저희 상황을 들으시고는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저 사람 예전부터 수상했다고 오늘이 기회라고 하시면서 눈빛이 번뜩이는 걸 봤어요. 김기철 기자님 말씀으로는 몇 년 전부터 그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선 사업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여러 번 들어왔다는 거였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기사로 쓸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정숙 아주머니가 가지고 계신 증거와 제가 겪은 일을 합치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개인적인 폭력 문제까지 있다면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어리둥절했어요.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니까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달랐어요. 기자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정숙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혼자서는 힘들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희망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특히 기자분까지 도와주신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김기철 기자님도 이런 인연이 우연일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제대로 준비해서 그 사람의 가면을 벗겨내자고 말씀하셨어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사람을 오늘 갑자기 만났는데 동시에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까지 만나게 된 거니까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 싶었어요. 오미라 씨가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언니, 이제 기회가 온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서는 힘들었겠지만 이렇게 도와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두려웠어요. 그 사람 앞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무서웠는데 정말로 맞서 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엄마를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조용히 말했어요. 행사장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이 사람들과 악수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들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생긴 거였죠. 그날 행사가 끝나갈 때쯤 저희는 따로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자는 거였죠. 정말로 그 사람과 맞설 준비를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푸른 꿈 아동 보육센터 후원 만찬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꿈 같았거든요. 2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됐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동시에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집에 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는데 뭔가 중요한 결심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려고 했지만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는데 뭔가 단단히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앉더니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했어요. 오늘 본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두려웠어요. 난 아직 두려워라고 지훈이에게 털어놨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무섭다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무섭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용기를 내달라고 했어요. 지훈이가 가져온 파일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신문 기사들이 꼼꼼하게 스크랩되어 있었고 그 사람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지훈이가 설명하기를 몇 년 전부터 그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고 했어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 사람 이름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성이 같아서 궁금해서 찾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다고 했어요. 교육재단 운영 방식이나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전문 지식이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될까봐 혼자서만 조사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로 행동에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지훈이가 어릴 때 기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렸던 그날 밤 자기가 앞에 나서서 엄마를 때리지 말라고 했던 일 말이에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커서 엄마 같은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게 된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 같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법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훈이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법적 근거도 충분히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 만난 정숙 아주머니의 증거와 김기철 기자님의 도움까지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용기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나서주지 않으면 개인적인 피해는 증명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과거의 가정폭력 사실을 공개해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고민했어요. 정말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 앞에 나서서 과거 일을 폭로할 용기가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20년 동안 숨기고 살아온 일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지훈이가 제 고민을 아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당한 일을 숨길 이유가 없어요라고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짓을 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법적 절차든 언론 대응이든 엄마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그 사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훈이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었거든요. 그동안 그 사람은 계속 잘 살아왔을 텐데 저희는 그 상처를 안고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한다는 것만으로도 무서웠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다시 꺼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지훈이가 제 손을 다시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엄마를 보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 사람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훈이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까 조금씩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제 눈빛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여전히 두렵기는 했지만 뭔가 결심이 선 것 같았어요. 지훈이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이도 일찍 일어나서 다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숙 아주머니와 김기철 기자님을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드디어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저희는 약속한 대로 정숙 아주머니 댁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지훈이도 수업을 마치고 바로 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느라 고생했거든요. 정숙 아주머니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20년 가까이 상인회장을 하시면서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사람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파일로 정리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정숙 아주머니가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장부 영수증,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있었거든요. 내가 상인회장이라고 우습게 본 거지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걸 다 기록해뒀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 푸른 꿈 아동 보육센터 후원 명목으로 상인회에서 기부금을 모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설명회를 했는데 정말 그럴듯하게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상인들도 모두 감동받아서 기꺼이 돈을 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보육센터에 전달된 금액은 모금액의 절반도 안 됐다는 거였어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숙 아주머니가 직접 보육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말이 안 맞더라는 거였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상인회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관련 서류들을 다시 뽑아보시고 은행 내역도 확인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후원 사업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숙 아주머니가 녹음 파일을 틀어주시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 사람이 정숙 아주머니에게 전화로 협박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상인회에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위협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정숙 아주머니는 굽히지 않으셨다고 해요. 오히려 그런 위협을 받을수록 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였죠.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오미라 씨도 저희와 함께 자료를 보시면서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김기철 기자님에게 연락해서 오늘 함께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1시간 정도 후에 김기철 기자님이 오셨어요. 정숙 아주머니가 준비하신 자료들을 보시더니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특종감이라고 하시면서 눈빛이 반짝이는 걸 봤습니다. 김기철 기자님이 말씀하시길 사실 몇 년 전부터 그 사람에 대한 제보가 여러 번 들어왔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서 기사로 쓸 수 없었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정숙 아주머니의 체계적인 기록과 지훈이의 법적 분석, 그리고 제가 경험한 개인적 피해까지 합쳐지면 완벽한 스토리가 된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비리 의혹이 아니라 인간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김기철 기자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측에서 이미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문사 광고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광고비 중단을 위협하면서 관련 기사를 쓰지 말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김기철 기자님은 굽히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다고,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정의로운 기사는 반드시 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이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법적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더라고요. 사기죄, 배임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폭행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곧 정치 입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 전에 폭로해야 효과가 크다는 거였죠. 정치인이 되기 전에 과거를 정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그날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했어요. 정숙 아주머니는 상인에 관련 증거를 더 보강하고 김기철 기자님은 기사 작성을 준비하고 지훈이는 법적 근거를 더 탄탄히 하기로 했어요. 저는 개인적 피해 부분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미라 씨는 추가 피해자를 찾아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분명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라고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찾아보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든든한 분이었어요. 며칠 후 오미라 씨가 정말로 추가 피해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저희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셨어요. 증언도 해주고 필요하면 언론에도 나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힘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김기철 기자님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 굽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압박 자체가 기사 소재가 된다고 하시면서 권력을 이용한 언론 탄압도 함께 다루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그 사람도 저희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정숙 아주머니에게 또 협박 전화가 왔고 김기철 기자님한테는 더 강한 압력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였을 때는 무서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니까 용기가 생겼거든요. 각자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서 완벽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정치 입문 발표를 하는 날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며칠 후 열리는 또 다른 푸른 꿈 아동 보육센터 후원 만찬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정치 입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김기철 기자님이 입수하셨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 저희의 기회였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두 번째 푸른 꿈 아동 보육센터 후원 만찬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참석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가는 거였죠. 저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식사도 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는 오히려 저보다 차분했어요. 며칠 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가방에 정리해 넣으면서 엄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저도 조금은 안정이 됐어요. 오미라 씨와 정숙 아주머니도 일찍 오셔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김기철 기자님은 이미 연회장에 가서 대기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였죠.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는 지난번과 똑같이 화려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화려함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샹들리에 불빛도 꽃 장식도 모든 게 그 사람의 위선을 가리기 위한 장치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은 이번에도 무대 위에 올라와서 연설을 시작했어요. 교육재단 설립자로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왔다고 자랑하면서 이제는 정치에 입문해서 더 큰 차원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여 더 많은 이들을 도우겠다면서 포부를 밝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와 지훈이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정숙 아주머니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참석자들은 모두 박수를 치면서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그 사람의 정치 입문을 축하한다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저희뿐이었어요. 그 사람이 연설을 마치고 박수를 받고 있을 때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훈이가 연회장 앞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로 저희 아들이 저 무대 위로 올라갈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무대 옆 계단으로 올라가자 주최 측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마이크 앞으로 가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회장 전체의 시선을 끌었어요. 그 사람은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불안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지훈이가 떨리지만 굳센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이 사람은 자선가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제 어머니와 저를 폭행했던 가정폭력범이자 기부금을 착복한 사기꾼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하면서 지훈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당황해서 뭔 소리냐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가는 게 보였어요. 그때 정숙 아주머니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 사람에게 속았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상인의 기부금을 빼돌린 일을 폭로하기 시작하셨어요. 20년간 모은 증거가 다 있다고 하시면서 서류 봉투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김기철 기자님도 일어나서 발언했어요. 저는 기자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재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와 기부금 횡령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오미라 씨가 섭외해온 추가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일어나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각자 당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는지 드러냈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참석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주최 측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 사람을 향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까지 유지해오던 온화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얼굴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걸 봤습니다. 당황해서 변명하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증거와 증언 앞에서는 어떤 말도 소용이 없었어요.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도 준비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다는 뜻이었죠. 그때 정말로 경찰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어요. 김기철 기자님이 미리 연락해둔 거였죠. 경찰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동행을 요청했고 결국 수갑을 채우는 장면까지 벌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무대 아래서 지훈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5살 때 제 앞을 막아서던 작은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아버지를 심판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떨리던 제 손은 이제 굳세게 주먹을 쥐어졌어요. 20년 동안 숨어서 떨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게 됐거든요. 더 이상 그 사람이 무섭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무대에서 내려와서 제게 왔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라고 말하는 지훈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연회장에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저희에게는 상관없었어요. 20년 만에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으니까요. 그 사람이 수갑을 찬 채로 연회장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정숙 아주머니와 오미라 씨, 김기철 기자님 모두 저희에게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싸워서 이겼다는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했습니다. 화려했던 무대는 이제 텅 비어 있었지만 저희에게는 그 어떤 무대보다 의미 있는 곳이 됐어요. 진실이 승리한 무대, 정의가 실현된 무대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교육재단 설립자의 각종 비리와 과거 가정폭력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지훈이와 제가 용기 있게 나선 덕분에 더 이상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수갑을 찬 채로 연회장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동시에 허무한 기분도 들었거든요. 20년 동안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큰 자리를 차지했던 두려움의 대상이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에요. 화려했던 무대는 이제 텅 빈 쓸쓸함만 남아 있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박수와 환호 소리로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서 웅성거리면서 하나둘씩 자리를 뜨고 있었어요. 저는 무대 아래에서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아직 무대 위에 서 있는 지훈이의 모습이 정말 대견스러워 보였습니다. 5살 때 제 앞을 막아서며 아빠에게 대항했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아버지를 심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동과 안도감, 그리고 뿌듯함이 뒤섞인 떨림이었죠. 떨리던 손을 이제는 굳세게 주먹을 쥘 수 있었어요. 지훈이가 무대에서 내려와서 제게 다가왔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라고 말하는 지훈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고마워,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지훈이를 안고 있는데 처음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20년 동안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두렵지 않았거든요. 정숙 아주머니와 오미라 씨도 저희에게 다가와서 축하해 주셨어요. 정숙 아주머니는 20년 만에 속이 뻥 뚫렸다고 하시면서 정말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혼자서 쌓아두었던 분노와 억울함이 모두 해소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미라 씨는 언니, 이제 진짜 새 시작이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기철 기자님도 오셔서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이 사건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줄 거라고, 사회정의 실현에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끝난 건가 싶었거든요. 지훈이는 피곤했을 텐데도 저를 챙겨주면서 이제 마음 편히 쉬라고 했어요. 엄마가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면서 말이에요. 며칠 후 뉴스와 신문에서는 그 사건이 계속 보도됐어요. 교육재단 설립자의 각종 비리와 과거 가정폭력 사실이 상세히 다뤄졌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용기를 낸 덕분에 다른 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거였죠. 검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정숙 아주머니가 모아둔 증거들과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지훈이가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동안 복수 준비로 바빴는데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대견한 아들이었습니다. 지훈이가 합격 소식을 알려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로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법관이 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의 다짐을 마침내 이룬 거였어요. 그 후로는 정말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하숙집도 예전보다 더 잘 되기 시작했는데 아마 제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하숙생들 아침밥 준비를 하는 거였죠. 국이 끓으면서 국자가 냄비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움찔하지 않았어요. 그 소리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따뜻하고 정겨운 소리로 들렸어요. 가족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에도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부엌으로 와서 국 냄새 좋다고 하면서 웃었어요. 엄마 손맛이 최고라고 하면서 장난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지훈이를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떨리는 손이 아닌 담담하고 평온한 손길로 국을 저었어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손도 안정적이더라고요. 2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트라우마가 드디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미라 씨가 부엌으로 오셔서 아침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언니, 정말 편안해 보여요라고 하시면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동감했어요. 정숙 아주머니도 가끔 들르셔서 안부를 물어보시는데 볼 때마다 젊어지는 것 같다고 하세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이제서야 깨닫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김기철 기자님은 후속 기사를 계속 써주고 계세요. 그 사건을 계기로 다른 유사한 사건들도 많이 밝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시작한 일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였어요. 하숙생들도 제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대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어요. 집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후회하지 않으시죠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다고 말이에요. 지훈이가 그런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제 팔짱을 끼더라고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숨어서 떨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매일 느끼고 있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라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